안녕하세요. 박보수입니다. 1차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자, 학습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계산과 컴퓨팅, 소프트웨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과 사회의 변화를 공부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과 사회 전반, 특히 인문사회에 적용된 예를 간단히 봅니다. 코딩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calculation, 즉 계산과 컴퓨팅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와 분류를 공부합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 즉 18세기에는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력 중심 생산에서 기계화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서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형성되는 등 큰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 2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자본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보급화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그로 처리되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대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었고요. 신지식인 그룹이 등장하는 등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1세기 초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 초연결, 초가상화 되는 그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특히 빅데이터나 이런 키워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핀테크, 무슨 페이 하는 게 있죠. 다음에 재생에너지, 다음 IoT,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나노테크놀로지, 영화에서나 볼 듯한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로보틱스,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음 스마트팜 해서 이 전반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요, 이동 데이터 통신, 초고속의 이동 데이터 통신이 상용화, 대중화되면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즉 빅데이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SNS와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 즉 구글이나 다음 넷플릭스, 아마존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자신의 영역에 따라서 자신의 전공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기술의 융합입니다. 융합, 컨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간략한 키워드로 ICBM이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네 가지 기반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 바이오 기술, 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융합 분석을 통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 되었고요. 바이오는 인간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전공학이나 바이오 프린팅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분야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리적인 기술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융합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공학, 나노공학, 재생에너지 등을 구현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서는 이제 코딩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모든 사람이 컴퓨터 코딩을 배워야 된다. 자, 이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우게 됨으로써 결국은 목적은 컴퓨터적인 사고와 논리를 키워야 됩니다. 키우자라는 것이죠.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에 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추후 차시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분석 능력을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코딩, 즉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한 과정, 절차를 코드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산과 컴퓨팅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대 이전은 계산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코드화하고 하는 행위, 이 자체를 우리는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계산의 시대. 계산의 시대는요, 숫자의 표현과 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필요했겠죠. 특히 지배계급의 통제순환으로 과세나 뭐 통계나 급료 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0만 년 전에 잉카 문명에서는요, 매듭 문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계산했고요. 바빌로니아 복리 계산 또 마찬가지 처음에 복리라는 그런 개념을 들여서 이런 계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돌주판이나 대나무 주판, 중국에서 개발된 또 그리고 바빌로니아 점토판 이런 것들이 모두 숫자를 표현하고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컴퓨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계산도 필요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융합해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컴퓨팅은 이런 계산들을 나열한 것이다 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계산기는 근대에 와서도 기계적인 계산기를 말합니다. 자, 컴퓨터와는 차이가 나는 기계적인 계산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수기나 어떤 뭐 주판이나 이런 또 경험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 보면 또는 이제 그 연필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계산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죠. 파스칼 계산기 또는 라이프니츠 계산기, 또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바비 차분기관, 해석기관 등등 이런 계산기들은 사칙 연산, 복잡한 사칙 연산과 다항함수의 계산, 그리고 상하함수의 계산 등 계산을 위한 전용 기계입니다. 단지 기계입니다. 기계. 그 후 이제 전자식의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나열해서, 즉 프로그램입니다. 곧 컴퓨팅이죠. 컴퓨팅을 위한 코딩이 가능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튜링의 콜로서스, 그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상용화된 애니악 등등 이런 전자식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컴퓨터 구조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현재 컴퓨터의 방식을 우리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곧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간략히 그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악에서 코딩을 한다는 것은요. 자, 여기 그림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보이다시피 코드를 꽂고 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여기 오퍼레이터들이.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인풋 데이터들을 코드로 플러그를 꽂고 빼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요. 제곱 장치에다가 그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또는 곱하기 장치가 있다면 곱하기 장치에다가 또 인풋 장치를 넣어줍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빼기 장치, 출력 장치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죠. 코딩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코드를 꼽는 거죠. 이 시대는 이건 코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코드를 꽂는 겁니다. 현재 프로그래밍, 여러분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억 장치라는 곳에 이런 명령어들을,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내장된 프로그램,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내장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로드하고, 즉 탑재를 하고, 그 CPU라는 범용의 연산 장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정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장 프로그램 방식 이전에 플러그 앤 플러그 방식의 코딩에서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가 없죠. 근데 저장된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을 로드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은 추후에 컴퓨터 구조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저장 및 연산 장치가 소형화 집적화되는 과정에 따라서 1세대부터 5세대로 나눠집니다.
자, 1세대 컴퓨터 시대는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에 사용되는 소자들이 진공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피가 매우 컸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밀리초로 매우 느렸고요. 뭐 자기 드럼이나 이런 이제 장치들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직접 아까 앞에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플러그 앤 플러그 방식으로, 그래서 기계어나 어셈블리와 같은 작업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애니악, 유니박, 에드박 같은 것이 대표적인 1세대 컴퓨터입니다. 2세대 컴퓨터는 1950년 후반에서 60년대 중반으로서 진공관에서 그 소자가 반도체에 의한 트랜지스터로 바뀌게 됩니다. 1세대 컴퓨터에 비해서 부피가 매우 작아졌고 열과 전력 소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산 속도 또한 마이크로초로 증가되었고 기억장치 또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등 반도체 소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우리가 현재도 쓰고 있는 고급 언어가 이제 출현이 되게 됩니다. 포트란, 코볼 등 고급 언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3세대 컴퓨터는 반도체의 발전으로 컴퓨터 주요 소자들이 집적 회로로 바뀌면서 3세대 컴퓨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적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초소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산 속도 또한 나노초 단위로 향상이 되었고요. 언어 또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C 언어, 또 베이직, 파스칼 같은 코딩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운영체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3세대 컴퓨터로는 IBM 360 계열이 가장 상용화된 컴퓨터입니다. 4세대 컴퓨터는 1970년 중반에서 80년 중반까지로서 집적 회로에서 대규모 집적 회로라고 하죠. VLSI가 적용되면서 컴퓨터 소자들이 대규모 집적 회로가 돼서 초소형화,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처리 속도가 이제 피코초에 다다르게 되었고, 또한 4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소형화되고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일반에 보급이 되었다, 상용화되었다, 대중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중에게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이 등장한 시대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5세대 컴퓨터 시대라고 합니다. 더더욱 초소형화, 초고속화 되었습니다. 5세대 컴퓨터, 특히 2000년 초반에는 모바일 데이터 통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데이터 통신이 대중화됨으로써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즉 주위의 모든 것에 인터넷을 연결하자, 즉 이동 데이터 통신을 연결하자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율주행 등등 스마트팜 등의 서비스가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에 상대되는 말로서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와 코딩 언어 번역기와 같이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운영체제는 주위에서 보는 윈도우즈 10이나 이런 모바일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또 iOS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운영체제입니다. OS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이런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운영체제에 대한 것은 우리 컴퓨터의 내부 자원을 보는 컴퓨터 구조 차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언어 번역기에 해당되는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얘기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등등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또 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보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것들이죠. 편집기, 동영상 제작, 재생, 편집기, 워드 프로세서, DBMS 등이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범용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갑이다. 소프트웨어가 갑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소프트웨어를 피동적으로 사용자가 익혀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엑셀이 있다 그러면 자, 엑셀이 어떤 계산, 업무나 여러 가지 통계를 위한 간단한 통계를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피동적으로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좀 비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물론 잘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일상에서는 이때까지 잘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어떤 작업 흐름,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또는 연구를 한다거나 하는 분야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즉 소프트웨어의 개인화가 필요하게 된 시대입니다. 개인화. 자,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회사에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든 간에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코딩이 어떻게 되어서 즉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해서 처리가 되고 그 정보화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계획,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죠. 계획을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나는 얼마의 돈이 있으니까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로 찾아가서 건축 설계사무소 찾아가죠. 찾아가서 2층짜리에 몇 평에 현재 예산은 얼마이고 방이 몇 개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통을 하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몇 명의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등등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아웃풋은 그래프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요구사항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중요한 파트는 건축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의 설계 부분이 되겠죠. 설계. 그리고 이런 설계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녹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코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머지 구현하고 테스트. 자, 구현은 설계와 유지보수에 비하면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이 구현을 한번 간단한 구현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요구사항 분석, 최종 목적은 어떻게 데이터가 분석되느냐, 정보화되고 지식화되고 지휘화되느냐를 피상적이 아닌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계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테스트와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만은, 자, 이것은 이번 코스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결국은 코딩을 알아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지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 데이터는 의미 없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추후 차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월 매출 장부다. 자, 의미가 없습니다. 날짜와 수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월 단위로 쪼갠다든지 주 단위로 아니면 분기 단위로 연 단위로 쪼개서 매출 추이나 평균을 구한 것, 즉 의미 있는 데이터, 이것을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이다 하면 보통 이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즉 날씨가 흐리니까 매장에 매출이 적더라.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위한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어떤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날씨에 따라서 매출이 변화가 생기더라. 자, 이런 지식들을 모으면, 자, 우리도 경험이 쌓이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이 지식이죠. 경험이 쌓이면 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지혜가 생긴다. 마찬가지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런 지식, 패턴화된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험이든지 우리 현재 어떤 이걸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패턴을 찾는 겁니다. 예전엔 전문가가 직접 정보를 쫙 보고 지식과 정보를 보고 어떤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컨설팅을 해줬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또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패턴화된 지식을 찾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출의 패턴에 따라서 향후 이 분점의 고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장을 늘려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다.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차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몇 가지를 봤고요. 모든 분야,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 등 분야에서도 코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은 단편적인 수식의 결과이고 컴퓨팅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코드한 것입니다.
자, 컴퓨터, 특히 컴퓨팅은 소형화, 집적화, 고성능화 되어서 5세대까지 분류가 되었고, 현재 우리 사회는 나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등이 관련된 기술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한 용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중앙집권화 폐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자, 실제 중앙집권화 폐쇄성은 3차 산업혁명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그런 서비스 형태. 1990년부터 90년 후반까지의 시대는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요청해서 정보를 보는, 그래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 기업이나 개인이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자, 누구나 우리 플랫폼에 나의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유튜브나 마찬가지로, 그죠? 그리고 내가 남아도는 잉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마켓 마찬가지로. 그래서 분권화되어 있다. 분권화 개방형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초연결, 초지능을 4차 산업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슈퍼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자, 물론 지금도 슈퍼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윈도우즈 10 뭐 이런 운영체제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